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외 지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6분을 기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오전 8시 58분, 조금 전인 8시 58분에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남동쪽 74km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8시 58분을 기해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남동쪽 74km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발표된 국외 지진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입니다. 올가을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4만 4천여 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오늘 오후 제주 먼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오후에는 부산 앞바다를 통과합니다. 다만 태풍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면은 남해안을 훑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500mm 이상,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올해 가을 수도권 아파트 분양이 쏟아집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10월과 11월에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그 수가 4만 4천여 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은 갑절이 넘는 수준이죠. 그런가 하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그간 크게 올랐죠. 지금 매매는 주춤합니다만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안정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강남구 전셋가는 매매가의 2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 오늘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예,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수도권에 쏟아질 예정 물량이 4만 4천 가구 정도.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9.13 대책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좀 밀어내자. 향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밀어내자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분양 특성상 토지 확보, 인허가 과정을 합치면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나오는 물량이 아니고 이미 1년, 2년 전부터 준비하던 물량들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2017년부터 아주 큰 호황이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변화가 감지되니까 건설회사들이 이제 밀어내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보면은 분양이 처음인 지역도 있고요. 신규 분양이 수년 만에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묵혀놨다가 한 번에 밀어내는 그런 형식인데. 아니면 이제 또 불안하니까요. 건설회사들도. 네네. 근데 이렇게 물량이 오랜만에 좀 많이 쏟아지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지금 당장이야 아직 규제가 강하게 나오지만 시장 분위기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예. 상승률이 둔화됐지 하락세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 물론 그중에 경쟁력이 있는 곳은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고 아닌 지역들은 이제 조금 물량이 많이 소화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2, 3년 후에 벌어지거든요. 원래 분양 물량이 한 3년 후가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3년 후가 과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나오면 아무래도 매매나 전세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 9.13 대책을 통해서 뭐 분양권 소유자의 무주택 기간을 배제시키고 또 무주택자 추첨제를 우선 배정하고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거주 의무 기간 강화 여러 가지가 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게 시작되기 전에 청약을 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여기에 몰려들면서 과열이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특히나 특정 지역은 더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무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을 가진 분들 1주택자나 2주택자 분양권도 이제 주택에 포함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야 사실 앞으로 이제 신규 물량들이 나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하게 되죠. 아직까지 뭐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이야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집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투기 대상, 이게 규제 대상으로 몰리게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요. 경쟁 지방이나 이런 곳들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아직 새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미리 좀 선점하다는 분들이 몰리면서 굉장히 과열 분위기가 지금 또 과열이지만 더 과열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번에 또 새 집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이 찾아가서 관심 보이실 텐데 잘 안 되면 또 상심이 크시겠어요. 자,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하다가 최근에 이제 1주택자들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1주택자들은 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좀 당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이른바 다운 계약서가 여전합니다. 분양권 자체를 이제 매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매도자들이 양도세를 아껴보려고 이러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게 다운 계약은 엄연한 불법이고 그럼요. 이제 최대 취득가의 뭐 5% 이내 이제 과징금도 과태료도 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해부터 양도세는 무조건 양도세율이 50% 굉장히 크게 중과세가 됩니다. 작년 8.2 대책으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받아서 가격이 오른 건 좋은데 사실은 50%면 절반을 내야 되거든요. 2억 벌면 1억 원을 세금 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내기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부담을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 매수자한테 이제 넘기는 상황이고요. 나는 다운 계약이 싫다, 하기 싫다라고 하면 계약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집주인들 안 팔겠다라고 하니까 분양권을 나는 꼭 사고 싶어 이 분위기에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권 양도세 부담을 떠안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도 있는데 근데 이 양도세가 절반 정도라고 하고요. 그걸 아끼려고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예, 한 1억 원씩 다운 계약서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1억 원씩 내려가지고 정부가 단속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청에 뭐 처벌 권한도 없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일반 매매 시장에는 이제 다운 계약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거래하고 사실 불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는데 유독 분양권 시장에만 지금 이게 다운 계약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단속해도 사실 처벌 권한이 굉장히 뭐 권한도 잘 없고요. 단속해서 사실 분양권 이게 취소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과태료 조금만 내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제척 기간이라고 이게 10년 동안 10년 불법을 하고 다운 계약을 하고 10년 내에 이게 적발이 되면 다 추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7년 지나서 다운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가 매수자가 이제 파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팔려고 보니까 나가 다운 계약을 하면 양도 차익이 커져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신고할 때 그 매수자가 나중에 신고할 때 양도세를 다운 계약이 아닌
원래 계약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제 추징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난처하게 되고 얼굴 붉히게 되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세금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야 되니까 사실 불법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예, 다운세 계약서 쓰다가 적발되면은 뭐 판 사람, 산 사람 다 과태료 받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단속도 잘하고요. 예. 사실은 좀 엄격하게 제대로 좀 단속을 하고 처벌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 이게 뭐 제대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만연되는 거죠. 이게 뭐 대충 넘어가겠지. 지금 안 걸리면 되지라고 하니까요. 예, 지금 이대로 분위기를 끌고 간다면은 계속해서 네. 다운계약서 쓰는 사람 많을 텐데 금호를 좀 촘촘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전문가로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실거래 뭐 신고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벌이 일단 전제 조건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고요. 예. 이게 뭐 어설프게 한 번 해서 2번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일관성 있게 계속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지만 처벌 규정도 강화돼서 실제로 적발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무거운 과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겁을 내는데 이거 너무 좀 이번 이렇게 단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지부지 하지 말고 좀 일관성 있게 저는 계속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집값 올려놓고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이러면은 시장 좀 건전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과열 분위기에만 단속을 하니까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사람들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때만 하니까 이때만 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셋값 얘기도 해보죠. 아파트 값이 네네.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셋값이 안정적이면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내려가게 되는데 KB국민은행이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했더니 이걸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았어요. 강남구는 집값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셋값이 절반도 안 되고 그게 그동안 뜨거웠던 주택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기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게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 가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전세 가격도 오르고는 있어요. 조금씩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세는 안 오르는 것 같고 매매만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전세 가율이 떨어지니까 일부에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착시 효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불과 몇 년 전에는요. 전세값이 거의 뭐 주택 매매가에 육박하고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세난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엔 또 반대가 돼서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지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세 가격이 전세난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전세난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은 올라도 전세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매매 가격이 너무 올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 가격이 전세가 많이 오르니까 또 밀어서 매매가 많이 올랐고요. 또 매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매매로 돌아서면서 내 집 마련하자고 해서 수요가 매매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또 더 올랐는데 나중에 향후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또 이게 매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집을 또 사야 되는 분들이 또 전세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전세 가율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서민 주거 안정에 또 이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 안정됐다고 해서 지금 안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안정이 되려면 좀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매매 시장을 열기를 잡으면 또 전세가가 문제고 또 그 반대가 돼도 걱정이고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될 텐데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세값이 너무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세난도 걱정이에요? 역전세난 걱정이죠. 이제 전세 가격이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올려받거나 아니면 최소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집주인들이 이제 돌려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고요. 세입자도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당연히 내가 내야 될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전세금을 반환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쟁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이게 뭐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나오거나 그렇게 좀 국한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뭐 시간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급 물량, 최근에 정부에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좀 일관성 있게 계속 공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급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넘어가 보면요. 그동안 정부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한데 왜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9.13 대책에서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4곳이 지정이 된다면 수도권에만 20조 원에서 80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이 열기가 달아오르는 거 아니냐. 참여정부 당시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2기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서 이게 집값도 오르고 오히려 더 자극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배경을 보면 1,0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거든요. 저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돈이 많아졌고 이게 이번 문재인 정부도 이게 재정 확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연중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20조에서 80조 원의 토지 보상이 풀리면 뭐 정부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돈이 풀리는데 그 돈이 지금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직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뭐 지금 지자체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또 투자자, 투기꾼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되니까 주거 안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될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일단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이 많이 공급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이 계획처럼 제대로 될까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끝자리 6002번님이 시동생에게 분양권을 분양가대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는 1억 이상이 올라서 거래 중입니다. 불이익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양권자인 형수인 저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세는 올랐고 1억의 차익이 있는데 차익이 없이 분양권을 시동생한테 넘기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 같네요. 사실은 이게 일단 시세가 나오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종의 다운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다운 계약일 수도 있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정상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 전산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실거래가도 이제 분양권도 실거래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운 좋게 잘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주변에 거래된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높은 가격 1억 정도 올랐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혼자 1억이 아닌 원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자칫 이게 적발이 되면 또 과태료도 부과되게 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군요, 역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세무사 상담도 받으면서 제일 좋은 건 이게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니까 나만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을 그냥 감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확인을 받아보고 좀 정도를 걷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가장 장기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군요. 오늘 뭐 궁금한 사항들 많았는데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서구 검단 지역과 경기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고촌, 인천 검단, 김포 장기를 잇는 19.5km로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도와 5호선 연장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5호선 연장안을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수술 실내 CCTV 녹화를 시작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 환자 절반 이상이 수술 장면 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성병원 측은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한 이달 들어서 수술 환자 1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CCTV 녹화에 동의해서 수술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가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행사가 서울과 경기 수원, 화성 일대에서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서울시 등은 정조대왕이 1795년 을묘년 창덕궁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까지 행차를 한 전 구간을 따라가면서 능행차 재현 행사를 개최합니다. 총 5천여 명, 말 690필이 참여하는 능행차 행렬은 서울 창덕궁에서 신흥 행궁까지는 서울시가, 경기도 구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총 59.2km를 순차적으로 재현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정조대왕 능행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배다리는 한강 이촌지구에서 노들섬까지 300여 미터가 설치돼서 시민들의 체험도 가능합니다. 행사 당일 해당 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 통제가 예정돼 있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급 수혜 대상이 도매 유통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들로 확대됩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가운데 유통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경쟁력 강화 자금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2%대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먼저 도매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융자 지원을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방차 통행이 힘든 지역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서 10,0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 밀집 지역과 쪽방촌, 전통시장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 지역 담장이나 거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해서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1,184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서 총 64건의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10,000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친환경 융합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서 주변 군사시설의 지하화 사업을 국방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안양시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업 부진의 곳곳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어서 이를 현대화해서 지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시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박달 스마트밸리가 조성된다면 생산 유발 효과 6조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만 3천 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과 몽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 공연이 서울 구로구 안양천과 신도림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는 구로 G 페스티벌 2018을 오늘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 G 페스티벌은 구로구의 전통 주민 축제인 점프 구로와 아시아 문화 축제를 2016년에 통합해서 만든 구로구의 최대 축제입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G밸리 넥타이 마라톤, 건강 노익장 대회가 각각 구로 디지털 단지와 고척 근린공원에서 열리고
아시아의 날을 주제로 한 6일에는 베트남의 전통 모자춤, 몽골의 인사춤 등 아시아 13개국 16개 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아시아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행사 현장이나 의미 있는 장소, 삶의 현장 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네, 종로구 북촌에는 한옥들이 잘 보존돼 있고 항상 좀 관광객들을 북적거리죠. 네. 그중 종로구 개동길 배렴가옥에서 재당 배렴 선생의 작고 50주년 주기를 맞아 한국화 작품 전시회가 지난 9월 5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배렴 선생은 청전 이상분 선생에게 사사받아서 전통 수목 산수화에 맥을 이은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한국 화가인데요. 먼저 배렴가옥을 찾아온 시민들을 만나보시죠.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작품이 너무 단아하고 그 당시 색감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거라서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이랑 작품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충북담채에서 나오는 기흥생동한 그런 느낌들이 마음에 와 닿고 이 공간에서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평온한 마음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집이 너무 좋아서 이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첫 마디가 딱 살고 싶다 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가옥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잊혀져가는 가옥이 되어서 그러고 전시되는 가옥이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 배렴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배렴가옥은 재당 배렴 선생이 1958년부터 68년까지 작품을 활동한 우선 집인데요. 네. 이 집이 역사 가옥으로 지정이 되면서 등록문화재 85호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 SH공사가 매입한 후 2016년까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했다가요. 현재 문화예술 공공가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렴가옥 전시를 기획한 정희정 씨를 만나보시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사실 전통과 근대, 현대를 이어가는 그 가운데 중간 지점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동양화 또 한국화 하시는 분들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족분들과 연결이 돼서요.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물감 재료들, 직접 그림에 낙관을 하셨던 인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왔습니다. 보기 드문 기회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미술 공모전이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상장과 상패가 지금 다 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배렴 선생의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 곳인데, 네. 좀 어떻게
좀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술 이 한국화 좀 한옥이 좀 낯설고 멀게 느껴지면서 좀 풍경처럼 바라보기만 했다면요. 이곳에 오시면 배렴 선생의 생애와 한국화 작품을 보면서 우리 근대 한옥의 구조와 좀 기법을 같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전시회입니다. 아하. 이 전통 산수 화법이나 회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배렴 선생이 직접 쓰던 붓이나 인장 또 화구 용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활동가 엄정아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전통 이제 한국 회화 작가라고 하면은 보통 자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많이 그리셨기 때문에 그런 위주의 그림이 많으세요. 전시를 맞아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근대 미술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근대를 만나다인데 10월 둘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 4차례 진행 예정입니다. 배렴 선생의 그림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서 쭉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멋을 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게 과하지 않고 묵묵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전통 한옥에서 근대 한옥으로 바뀐 배경은 있었나요? 네, 이 배렴한 가옥은 1940년대에 지어진 근대 한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좀 줄면서 작은 택지로 분할해서 이 도시형 한옥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40년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신식 근대 한옥들이 이 북촌, 가배동, 익선동에 좀 밀집적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네. 근데 전통 한옥과 근대 한옥, 제가 그냥 보기에는 다 한옥 같거든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하죠? 저도 이번에 좀 확실히 알았는데요. 예. 이 전통 가옥은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채, 사랑채, 안채 기능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밖에 소술대면 크게 있고요. 근데 근대 한옥은 미음자, 니은자의 구조로 사랑채, 안채 구조가 두 공간이 복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자유롭게 좀 왕래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건축 재료도 전통 가옥은 나무, 흙, 자연, 돌이죠. 근데 근대 가옥은 신식 재료, 이 대청이 유리창을 좀 다른 게 특징입니다. 집의 앞마당의 공간도 아주 축소가 되어 있고요. 전통 가옥에 비해서 이 지붕의 처마가 굉장히 짧은데요. 처마 끝에 금속, 함석챙이라는 물바지를 달아서요. 이 빗물이 떨어지면 가운데 배수통으로 떨어지는 이 신식 구조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여러 가지 한옥들이 이건 전통 가옥이었고 네. 이거는 좀 근대 한옥이구나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 한옥에서 이렇게 신식 근대 한옥으로 바뀌면서 좀 그 전에 아쉬웠던 점을 보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전통 한옥이 좀 취약했던 난방에는 좀 보온을 아주 보완했는데요. 시공할 때 한옥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보일러는 에어컨을 달고 창문도 2중, 3중 창으로 보온분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렇군요. 외풍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완을 해서 그렇죠. 여름과 겨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살 수 있도록. 북촌에는 항상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잖아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현재 이 종로구 북촌 일대 이 한옥의 고즈넉한 멋을 좋아해서 아예 한옥집에 이사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동네 분들은 이 북촌의 모습이 변하는 걸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세요. 좀 시끄럽고 또 쓰레기도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고 이 상업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시민 한 분을 직접 만나보시죠. 이쪽에 직장이 있으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작가분들이 좀 모이셔서 그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막 카페로 돼버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가게 간판이 바뀌는 게 좀 어쩔 때 화가 나고 안타까워. 한기에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우러져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 다 떠나고 갑자기 이제 커피집, 먹는 집들 막 생기면서 처음엔 좋았죠. 근데 산책하면서 발견 기쁨이 없어져서 요즘에는 조금 덜 오고 있어요. 진짜 북촌을 사랑하고 한옥을 사랑하는 분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북촌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경복궁, 창덕궁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북촌 마을도 가서 네. 구경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관광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다 직접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용히 관광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큰 의미가 있는 북촌 마을에 있는 제당 배렴가옥 전시 일정이라든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오는 11월 4일까지 이 제당 배렴 20개에 묻힌 인생 전시가 이 배렴가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후에는 상설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찾아오는 길은 지하철이 가장 가까운데요.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현대사옥이 보이는데요. 이 골목 개동길을 따라 쭉 올라오시면 이 배렴가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동길을 따라 골목골목 좀 찾아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네. 작품과 함께 우리 근대 가옥의 역사와 좀 멋을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가을날의 고즈넉한 배렴가옥, 한옥이 좀 편안함을 좀 같이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을날의 수묵화 또 이런 한옥들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돼 있고요.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인천광역시가 지역화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공모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 명칭을 공모를 하고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일단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 지역 소비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상품권으로 전국 최초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선불 충전 방식의 지역 화폐를 말합니다. 네. 이번에 명칭 공모하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은 모바일 어플과 선불카드, 부가 서비스 제공 등 확장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인천시 공구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서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의 플랫폼 명칭 공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명칭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요. 접수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공모작 선정 기준은 상징성과 독창성, 대중성이며 인천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잘 표현하고 종이 형태 상품권이나 지역페이 등과 같이 차별화되는 명칭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선자에게는 300만 원의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2등 2분께는 각 100만 원의 전자상품권이, 3등 5분은 각 20만 원의 전자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최종 결과는 11월 26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 명칭 공모. 인천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저도 그러면은 해당되네요. 저도 네, 잘 좋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좋은 게 떠오르면 한번 응모를 해보죠. 3등만 돼도 좋겠네요. 네. 자, 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와 발행액 확대를 위해 대규모 홍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5만 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데요. 발급 시점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한 전자상품권 총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한 번의 응모 기회가 주어지고 50만 원 이상이면 2번, 100만 원 이상이면 3번의 응모 기회가 주어지므로 많이 사용할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 경품으로 한국 GM의 경차 1대, 200만 원 전자상품권 2매, 50만 원 전자상품권 10매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각 군구, 단체,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사용을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도 열리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좀 특별한 축제가 열리네요. 인천 국화꽃 축제 서구 연희공원에서 열린다고요? 네,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인천 국화축제가 올해는 10월 6일부터 21일까지 가을 들녘 향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 매립지 그린파크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올해는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심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서구 아시아드 주 경기장 옆 연희공원에서 국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국화로 나비, 하트, 배트맨 등의 조형 작품과 자연의 풍치를 축소하여 옮겨놓은 국화 분재 작품, 그리고 큰 국화를 이용하여 동그라미, 별, 탑 등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에 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있죠? 네. 축제 기간 중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지는데요. 축제 기간 내 주말에는 손수건, 꽃물 들이기, 꽃 책갈피 만들기, 치매 어른 정서 지원을 위한 화분 나눔 행사도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버스킹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인 10월 6일 오전 10시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화 축제 공연이 개최될 예정으로 완연한 가을날 소중한 분들과 다양한 공연도 즐기고 축제장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였죠. 평양에서 열리는 14 남북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 방북단 160명이 방북을 했는데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요. 거기에 박남춘 인천시장도 포함이 됐어요. 인천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죠. 기념식도 개최되고요. 네. 이번에 기념 행사는 11년 전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꿈이 동북아 평화특별시대 인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이 됐습니다.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1주년 14 남북선언 11주년 기념식은 14 남북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남북 간 신뢰와 교류 협력의 의의를 재확인하며 인천이 남북 평화 사업의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박남춘 시장은 노무현 재단 이사 자격으로 이번에 방북을 한 거고 2박 3일 일정 내일 돌아오는데 또 북한과 이런 공동 행사를 통해서 뜻깊은 의미를 남기고 또 계속해서 좋은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 팀장이었습니다. do and wherever I am, all I can think of is you. Not a single thing feels heavier. 10월 5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신 노래 구스타프 스페츠의 You and Me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